투자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나의 구매력을 지키는 거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달러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인데 환율 요즘에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최근에 이제 어린이 경제학 책을 하나 썼거든요. 네, 이번에 요책 내셨죠. 네, 하윤이라고 저희 딸이 따님 이름이죠. 12살이거든요, 정말로. 네. 그래서 딸한테 이제 환율을 설명하려고 해봤어요. 환율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원달러 환율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돈이 인기가 있으면 아니 그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돈의 인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인기 있는 애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인기 있는 돈으로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서 그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달러의 가치를 생각할 때 그냥 달러도 인기가 있으면 올라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인기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달러라는 돈을 가지고 사용할 때가 있느냐, 사용할 때가 많냐. 두 번째는 저장해 놓고 싶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자산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달러가 그동안 보면은 굉장히 많은 달러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가치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뭐냐 그러면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 두 가지예요. 사용할 때가 있거나 사용할 때 많죠. 아니면 저장해 놓던가. 이 자 보시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달러를 쟁여놔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달러를 안 저장해 놓으니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그 뒤로부터 외환 보유고를 각 국가별로 계속 쌓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미국에서 풀었는데 각 국가에서는 외환 보유고를 다시 쌓으면서 여기다 저장해 놓는 거죠. 달러가 돌아다니질 않는 거예요. 공급이 없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용처인 건데 1970년대에 그때 당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문제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꾀를 낸 거죠. 달러가 그때 당시 1973년이었나요? 닉슨 쇼크라고 해서 원래 달러는 이걸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준다고 하고 금으로 바꿔주니까 이건 가치가 있는 거야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믿으면서 사용을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안 바꿔줄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달러라는 돈은 늘 이 뒤에 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금이 없어진 거예요. 이 가치가 엄청나게 변동이 심해졌죠. 그러니까 가치가 엄청 떨어졌다가 아닌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돈의 가치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를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반영되냐면 물건의 가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똑같이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한테도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우리가 물가, 인플레 막 이런 거 설명 많이 하잖아요. 물가가 올라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져 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서 사실 저는 돈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아예 그냥 돈이라는 것이 항상 가치가 일정한 것이 아니고 계속 변해.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특히나 지금 달러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당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돈의 가치가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왜냐면 금이 뒤에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물가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우리가 지금 1970년대랑 비교하는 이유예요. 물가가 그때 너무나도 변동성이 컸다라는 거죠. 지금도 근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천문학적인 돈이 풀리면서 또 이게 돈이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흔들리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잡기 위해서 미국이 꾀를 낸 게 뭐였냐면은 야 달러로만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달러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사우디에서 나는 기름은 무조건 달러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커머더티는 무조건 달러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달러의 가치가 유지되고 달러의 패권이 유지됐다라고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때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여기 옆에 있는 S-오일도 사우디에서 기름 사올 때 달러로만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S-오일은 우리나라에서 장사할 때는 달러가 필요 없잖아, 사실. 그래도 기름 사오기 위해서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의 가치가 유지됐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들 중에 아주 특이한 일들이 있었는데 위안화 이야기가 UAE에서 LNG 가스를 중국에 보내는데 위안화로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리고 러시아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러시아에서는 중국과 거래할 때 위안화로 지금 거래하고 있고요. 이미. 이러다 보니까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코로나 이전에는 2%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4%,
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유로화의 결제 비중하고 거의 육박할 정도로 위안의 결제 비중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는 뭐였냐면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라고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다시 당선이 되셔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하신 표현 중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요새 잠이 안 온다, 야. 왜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야, 우리는 왜 항상 모든 물건을 거래할 때 달러로 가는 거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잠이 안 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위안화로 할까? 왜 달러로 해야 되는 거지?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달러의 가치, 달러의 인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장해 놓고 싶어 해야 되고 사용하고 싶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특히나 러시아 같은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저장해 놓는 것을 이게 필요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많은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때 러시아가 전쟁을 하니까 너 나쁜 놈 그러면서 제재를 가하죠. 그래 놓고 네가 가지고 있는 달러 밖으로 못 나오게 할 거야. 네가 가지고 있으면 뭐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거 달러 저장해 놔봐야 이거 필요 없는 건데 이거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달러의 사용처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을 것 같다는 얘기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죽기 전까지는 위안화가 뭐 달러를 대체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거죠. 항상 100점을 맞던 아이가 갑자기 2개, 3개씩 틀리는 거.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있지 않나. 점수를 뭐 한 40점, 50점 맞던 애가 뭐 50점, 60점 맞을 수는 있는데 100점 맞던 애가 갑자기 왜 이러지? 80점 맞네? 이런 식이 아닌가. 달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확고한 그 신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그 이야기는 아까는 이제 워렌 버핏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엔 드러켄 밀러라는 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드러켄 밀러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소로스랑 같이 파운드화를 공격하신 분으로 소로스가 파운드화의 약세에 베팅해가지고 큰 돈을 버셨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소로스한테 형님 가서 파운드화 쇼치죠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드러켄 밀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러켄 밀러가 좋아하는 거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아서 한 방에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왜곡 현상들을 좀 주목하는 편이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까 말했던 그 룰라 대통령이 했던 고민 합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용처가 계속해서 줄어들 거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유지되기가 매우 어렵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는 경기 침체가 오고 여러 가지로 좀 불확실해서 나는 좀 뭐 투자는 좀 안 하고 싶은데 딱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달러 숏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분은 워렌 버핏조차도 저 사람 시장 잘 봐. 매사기 있어. 진짜 촉 좋아. 이렇게 얘기했던 드러켄 밀러거든요. 근데 그분이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뭐 지금부터 또 달러가 더 꼬꾸라진다는 거냐? 그건 아닌데요. 이분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지금 소량의 달러 숏을 가지고 있고 트리거가 있으면 뭐 이제 지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달러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워렌 버핏도 사실 이번 주주총회 때 기축통화 이제 달러가 그 지위를 잃을 확률은 없다. 라고 비슷하게 이제 거의 단언 비슷하게 얘기하셨잖아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 지위가 흔들리고는 있다. 흔들리고 있고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거죠. 미국이 압도적인 1위였던 그런 세상은 이제 없는 거예요. 다극화된 세상에 이제 적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흔들리는 미국, 뭐 1970년대와 비교해 보면 그래도 양반이라고요. 이건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70년대에는 금이 받쳐져 있는 것이 금이 쏙 빠지니까 달러가 정신없이 흔들렸다면 지금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달러의 공급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혹은 달러의 수요처가 좀 줄어들어서 흔들리고 있는 것 정도지 금이 있다가 쏙 빠진 정도의 그런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죠. 제가 보기에는 전쟁이 그것 아닐까. 전쟁?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존경하는 레이 달리오 형님께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셨는데 이분은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만나는 분들도 굉장히 고위급의 이 분들을 만나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쓴 칼럼에서 서두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미국하고 중국에서 좀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 다 만나봤거든. 최근에 진짜 많이 만났어. 한 보름 동안에 내가 중국에 2번이나 갔다 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내가 너무 다급한 마음에 지금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할게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하고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곧이라도 지금 전쟁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레이 달리오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전쟁이 안 난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야 된다. 전쟁이 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굉장히 높은 수위죠. 전쟁이 이게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지금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톤으로 얘기했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 달리오가 이 전망은 틀리고 싶어서 한 전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좀 워워하게 하려고 진정 좀 해라. 니네 그러다 싸우겠다. 그러다 너 한 대 치겠다. 말도 좀 하고 그래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전쟁을 멈출 수 있고 언제 어떻게 하면 싸우더라도 큰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 18개월이에요. 18개월? 미국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18개월입니다. 미국 대선이 될 때까지 아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건데요.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미국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누구랑 얘기해야 될까요? 바이든이랑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하는 거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년으로 갈수록 점점 힘이 떨어지겠죠. 레임덕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점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야, 바이든이랑 뭐 굳이 뭐 다음 해랑 얘기할까? 트럼프가 될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지금 이제 약을 올리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야, 나 무시하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거죠. 살짝 넘었다가 아닌가? 살짝 넘었다 아니다. 계속 그러면서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서로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민주주의 국가가 힘이 가장 약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선거 직전이에요. 왜냐면 선거 직전에는 수장이 없잖아. 끌고 갈 수 있는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고리예요. 중국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 둘 간의 그 대립이나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레이 달리오도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나라만 홀로 동떨어져서 만약에 중국이랑 미국이 싸우더라도 대만에서 싸우겠지 우리나라까지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로이터가 분석한 그 워게임의 시나리오를 보면은 만약에 대만에서 전쟁이 나게 된다면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이 대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가 돼 있냐면 북한 시켜가지고 야 한국 좀 쳐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전쟁이 육박하는 수준의 도발을 하게 된다면 뭐 예를 들자면은 연평도에다가 바다에다가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육지에다 어디 하는 이제 미사일 쏘면 이게 전쟁이라고 하긴 애매한데 주한미군이 철수하기 해서 대만으로 가기도 애매하죠. 이제 그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이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보면 이 얘기는 우리나라하고는 완전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레이 달리오도 집중해서 말했던 건 뭐냐면은 삼성전자를 이야기하고 하이닉스를 이야기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단독 기사였는데 윤 대통령이 바이든을 만나러 가기 전날 비행기를 타는 날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중국에서 마이크론을 때릴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그 빈자리를 쏙 차지하지 마라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아니 뭐 해줄 게 뭐가 있다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럼 장사하지 말란 얘기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입지가 있다. 그리고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다라고 해서 한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높은 비중을 가지고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지정학적인 갈등은 좀 계속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또 회사들도 있잖아요. 우리 뭐 방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긍정적인 센티먼트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것 보면 뭐 달러도 흔들려 뭐 지정학적으로 뭐 위기도 전쟁도 있어. 날 것 같아 뭐 경기 침체도 올 것 같아 뭐 그러면 사실 투자를 좀 쉬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쉬는 것도 여름까지는 저는 쉬어도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도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코로나 때문에 미국의 GDP가 이렇게 박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됐겠지 않습니까? 얼마나 회복이 됐을까요? 몇 %나? 이 질문을 해보면 코로나 저점 대비 얼마나 늘었을까요? 라고 해보면 글쎄 한 뭐 2년, 3년 됐으니까 한 뭐 한 15%? 20%? 뭐 이 정도 됐을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35%. 1945년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큰 폭의
경제 성장이에요. 저점 대비 코로나. 네, 코로나 저점 대비. 그래서 미국의 GDP를 이야기할 때 제가 늘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미국의 GDP가 한 20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바꿔야 돼요. 35%가 올라서 이제 26.5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감이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부연 설명 드리면 20조에서 26.5조, 그럼 6.5조가 늘었잖아요. 우리나라 GDP가 참고로 1.6조입니다. 그러니까 1.6조, 2조 달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3배가 되는 것이 단기간에 미국 GDP로 드러났다는 얘기니까 엄청난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성장이 있었는데 왜 성장했나라고 보면 인플레이션이 이건 명목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성장한 것도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간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부채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부채는 20조 달러의 초반에서 31조 달러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는 부채는 한 40% 늘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부채 한도 이야기도 있고 한데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 말을 하면은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거 내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나의 구매력을 지키는 거다. 내가 똑같은 돈이 있더라도 10년 후에 짜장면을 못 사 먹을 정도가 되면, 그쵸. 원래는 짜장면을 뭐 10그릇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 5그릇밖에 못 사 먹는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매력이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돈의 값이 떨어지니까. 돈의 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돈의 값이 떨어지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도 아마도 더 많이 돈이 풀릴 것 같은데, 저는 심지어 그 연준이 결국은 뭐 5년, 10년 후에는 주식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채권을 사고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면 뭐 주식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얘기는 돈이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거란 얘기여서 나의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투자를 하긴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오래 살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주어를 바꿔서 설명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나보다 오래 살게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돈을 벌지 않거나 투자를 안 하게 되면 계속 소비를 하니까 줄어들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소멸돼서 없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자산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죠. 나보다 늦게 죽어야죠. 나보다 늦게 죽어야 된다는 그래 거죠. 내가 쓰지. 그러려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아까 구매력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꼭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값은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5,000원, 6,000원 짜장면 사 먹을 수 있으면 나중에는 7,000원, 8,000원, 2만 원 더 비싸져서 내 돈이 이게 떨어지는 건데, 가장 큰 문제는 그거가 싫어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데 진짜 돈이 떨어지는 거지. 그냥 박살이 나니까. 안타깝죠.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다 알겠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뭘 사야 할 것인가인데, 좋게 보는 섹터나 어디를 좀 사야 될까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네, 그러니까 저는 주식 시장 중에서도 우리나라 아까 주식을 사는 것은 뭐 경제를 사는 게 아니고 기업을 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기업들 중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삼성전자가 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시황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그래서 1분기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1위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현대자동차가 1위 했죠.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2분기도 뭐 거의 뭐 버는 둥 마는 둥, 뭐 적자가 나는 둥 마는 둥 이 정도니까 상당히 안 좋은데요. 근데 뭘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인이 올해 한국 주식 코스피를 한 9조 원 정도 샀거든요. 많이 샀죠. 근데 90%를 삼성전자 샀습니다. 그 중에 90% 삼성전자예요? 네.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를 산 거예요. 하이닉스도 안 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은 물론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것도 반도체의 업턴에 대한 베팅도 있지만, 개인적인 판단은 얘가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혹시 대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TSMC가 하는 역할의 일부는 삼성전자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야, 이게 얘 중요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인데요. 이번에 자동차 실적 중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이 테슬라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진짜요? 네, 그 정도로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가 원래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에이 안 좋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새로운 차를 만드는 거 안 해. 그러니까 뭐 소나타는 심지어 이제 단종될 거래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투자가 없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미 감가상각은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인건비만 들어가고 이게 차를 뽑아냈는데 비용이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익이 계속 날 수 있고, 이것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익이 나니까 배당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도 좀 기회가 있는 것 같다. 이거 좀 역설적이죠. 원래 전기차로 다 넘어가면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안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가격은 계속 낮아지는데 오히려 지금 내연기관차의 가격은 버티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은, 물론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자동차라는 산업 자체가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6개월, 1년 정도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현대차, 기아차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좋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 애기는 굉장히 핫했잖아요. 2차 전지 말고도 신재생에도 기회가 있어요. 뭐 풍력 아니면은 태양광 이쪽에서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의외의 기회가, 예를 들자면 AI 뭐 챗GPT 얘기 나오면서 막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투자를 하고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컴퓨팅을 많이 하면 전력 소모를 할 때 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기 어디서 만들어라고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으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다 아리백으로 아리백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엄청 좋은 그런 방향성이 있는데, 주가도 이제 뭐 1분기, 2분기 실적이 뭐 슬로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최근에 좀 눌려 있었으니 오히려 이런 때 기회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식 시장 내에서 이제 섹터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있잖아요. 뭐 달러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뭐 지정학적으로 뭐 전쟁이 나진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것 같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금과 비트코인도 우리가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는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주식에 몰빵, 아니면 뭐 채권, 뭐 장기채 이런 게 아니고 좀 다양하게 분산 투자하시는데, 그 분산 투자의 대상에 금이나 비트코인도 넣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불안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화폐 가치는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매력은 지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모든 분들이 똑같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 장기적인 방향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2차 전지 조정 받으면 좋은 가격에는 사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금 열기가 식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방향성 너무 좋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주가의 레벨 자체는 아니면 시장에서 주목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주목받고 시끌시끌한 곳에서 돈은 잘 안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신재생을 말씀드렸던 것도, 신재생 별로 얘기 많이 안 하잖아요. 뭐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오히려 이제 신재생 쪽에 관심을 갖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12살 경제 놀이터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동 경제 도서 쓰셨잖아요. 아마 이제 따님과 함께 이제 따님이 궁금해하는 거를 아빠인 이효수 이사님이 해결해주는, 쉽게 알려주는. 그 대한민국에 계신 이제 많은 부모님들, 이제 엄마 아빠한테 아이들이 이제 뭐 사실 뭐 경제에 비슷한 돈 관련된 걸 어쨌든 물어볼 수 있는데, 왜냐면 아이들은 왜라는 궁금증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또 부모가 설명해주기 어렵잖아요. 내가 알더라도 그것도 설명은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 요 책을 아마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셨을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경제 교육은 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 딸이 하윤이인데, 하윤이한테 경제를 왜 설명해 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투자가 아니고 경제입니다. 경제를 설명해 주는 이유는 그 이유를 고민해서 나온 답하고, 경제가 도대체 뭘까를 고민해서 마지막에 나온 답이랑 똑같은 답인데요. 그게 거래예요. 모든 경제는 사실 다 거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저와 김 작가님의 거래, 혹은 저와 기업과의 거래, 아니면 기업과 기업과의 거래, 정부와 정부와의 거래, 정부와 중앙은행과의 거래, 모든 것이 주체만 바뀌었을 뿐 거래거든요. 그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합산하는 게 GDP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너무 중요한데요. 저는 이 책을 읽는 아이들이 거래를 잘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래를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해야 될까? 선택을 잘하는 아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경제적인 관점을 넣어서 선택을 하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대로 선택을 하느냐, 아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왜 어릴 때 경제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최근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워렌 버핏이 투자를 시작한 게 11살, 12살 이때쯤이었었거든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6년만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너무 어이가 없어서 빵 터지셨는데 너무 욕심쟁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죠. 11살도 빠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는 복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나의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가 이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그림을 이쪽으로 바꿔놓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6년이라는 시간이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올라가면 이 올라가는 폭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을까요? 그렇다 보니까 어렸을 때 하는 선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보시고 설명하시는데 너무 좋은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용어들도 저희 딸이 이해 못하는 용어는 다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쉽게 설명하려고 정말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쉽게 설명하는 건 잘하는 편이라고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나이가 그리고 전문가가 돼버려서 맞아요.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딸한테 설명하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해서 쓴 책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그런 것 같습니다.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좀 읽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런 경제 관련된 콘텐츠 만들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 주변에 있는 분은 대부분 사실 다 결혼했고 아이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40 초반대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아이들 교육 관련된 얘기도 하잖아요. 술자리에서 뭐 아니면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때 아이 때는 경제 이런 거 돈 좀 몰라도 되지 않냐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 다른 분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러면 김 작가님은 이제 아이 때 그런 것들을 모르고 아이 때 또 겪고 배우고 놀이터 나가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김 작가님이 예전에 몰랐던 것처럼 지금 김 작가님 예전보다 많이 아셨는데 그걸 리셋하고 김 작가님처럼 처음부터 시행착오 다 겪으면서 나중에 알게 할 거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리셋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은 아이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억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그런 친구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조금은 이제 워렌 버핏이 5, 6살은 좀 아닌 것 같긴 너무 하지. 심하긴 하죠. 너무 욕심쟁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0대 때 그런 교육이 어느 정도 있으면 아마도 자녀분들이 나중에 컸을 때 성인 되었을 때 돈을 모으는데도 그리고 투자를 할 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런 습관을 길러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근데 그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보는 책이 아니고 사실 어른들이 보셔도 되게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네. 이사님의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녀 경제 교육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이어서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